4시간 이제 뭐 주로 뭐 셧다운을 눌러줬던 저희 와이프가 오늘은 재택근무를 안 하고 회사에 출근을 해가지고 저 혼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통수가 자꾸 보이고 왔다 갔다 할 텐데 이 부분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대리인 문제도 잘 기억하시고, 대리인은 누구다? 전문 경영 체제다라는 거.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다. 에이전시 프라블럼, 그죠? 그리고 그런 에이전시들을 고용하려면, 전문 경영자들을 고용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에이전시 코스트라는 말 써요. 대리인 비용 써보자. 대리인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들을 감시하는 비용, 감시 비용, 확증 비용.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문 경영자를 두고 이제 이사회가 건전하게 이제 감시를 잘 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CEO 교체해야죠. 최고 경영자 교체하고 새로운 경영자를 임명해야 되고, 이원 같은 경우 뭐 감옥에 갈 수 있겠지, 그치? 나중에 회사에 손실을 끼쳤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 때 오너 매니지먼트가 맞아요? 아니면 프로페셔널 매니지먼트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회의 기능을 중요시한다고 했을 때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어떤 공격적인 경영을 통해서 수익 창출이라든가 뭐 사업 영역 확대라든가 기업 성장에 있어서는 오너 경영이 유리할 수 있죠. 그죠? 이 결론도 사실은 정확한 건 아니지.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니까. 전문 경영자들도 열정 있는 사람이 볼 수 있잖아요. 내 회사는 아니고 내가 지분은 없지만 난 이 회사를 대표해서 운영하니까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전문 경영자 chế度도 어떻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사회이사 제도는 이제 외부 중역 제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사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소유 경영의 경우에는 이사진과 경영진이 동일한 멤버일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이사 제도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 경영자의 어떤 특징, 소유 경영의 특징들을 보실 수 있어요. 자, 조직, 이렇게 한번 보자. 이거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계속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소유 경영하고 그 다음에 전문 경영의 장단점이에요. 이 소유 경영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오너 매니지먼트는 개인 기업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개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의사 결정이 상당히 신속하고, 그 다음에 뭐 독단에 빠질 수도 있고, 뭐 무한 책임진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비슷해요. 소유 경영자는 자기 회사니까 자기가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경영진이니까 조직 역량을 결집하기가 좋지. 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여러분들 삼성이 옛날에 자동차 사업에 뛰어든 거 아세요? 삼성 자동차? 지금도 있지 않냐고요? 지금도 있죠. 이름만 르노 삼성. 왜 앞에를 붙였겠어? 르노가 지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삼성 자동차였다가 르노한테 판 거지. 근데 삼성 이름을 왜 붙였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공장은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삼성자동차도 국산이야, 국산. 국산인데 회사는 우리나라 게 아니지. 르노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르노 입장에서는 삼성 그러면은 브랜드명에 있어서 친숙하니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삼성은 이 르노한테 브랜드 사용권에 대한 로얄티만 받을걸요? 우리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은 되지만 GM대우도 마찬가지예요. 쉐보레라는 자동차도 군산에 공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은 우리나라 제품인데 회사는 GM 거라고. 옛날 대우 자동차가 GM으로 넘어왔으니까. 어쨌든 삼성 자동차가 이제 설립되던 시기에 이건희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자동차를 상당히 사랑한 거 아시죠? 자동차를 뭐 되게 좋아해요. 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뭐 세계 명차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데, 자동차 산업에 들어갈 때 이제 자기 사재를 많이 냈다고 해요. 자기 돈을. 소유 경영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마치 개인 사업자처럼 조직 역량이 막 커지고요.
그리고 이제 무한책임 제도가 무한책임을 갖다가 지려고 하겠지. 그죠? 자기 회사라고 생각하니까. 그죠? 야, 내가 경영도 하고 있는데 돈도 내가 지분도 많이 갖고 있는데 무한책임 줘야지. 그리고 신속 과감한 의사결정 이런 것들 잘 일어나. 내가 지분을 갖고 있고 내가 경영하니까 구조조정 같은 경우 상당히 쉽단 말이야. 두산이 그렇죠. 두산이 보면은 IMF 이후에도 예를 들면 상당히 구조조정 잘했어요. 여러분들 즐겨 먹는 종갓집 김치 있죠? 종갓집 김치도 두산에서 상당히 주력 사업이었거든요. 그거 대상에 팔았잖아요. 대상이라는 회사에. 대상 청정원. 이거 쉽지 않죠. 사업 부분이 이게 김치인데 이걸 만약에 전문 경영자가 운영했다고 하면은 의사결정 쉽지 않았을걸요. 매각하는 거. 근데 이제 오너 경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신속 과감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오너 경영이 아니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옛날에 현대가 그 삼성동에 있는 그 한국전력 건물 매입했잖아요. 그런 경우도 사실 이게 전문 경영 체제였다면 쉽지 않았겠죠. 자, 그래서 신속 과감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위기에 강해져야지. 왜냐하면 자기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나오지 않으면, 역량이 나오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독단 경영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소유 경영에 있어서의 어떤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죠? 독단 경영. 그 다음에 편법 승계 시 도덕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이제 재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식들한테 이제 증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경우 이제 뭐 세금을 탈루하거나 했을 때 문제가 많이 생기겠지, 그죠? 그러니까 신세계 같은 경우를 보면 신세계에 이제 보면은 이 정재은 씨하고 그 다음에 이명희 씨 사이에 아들이 누구야? 정용진 씨잖아요. 신세계 부회장. 지분 같은 거 물려줬을 때 만약에 불법적인으로 이제 불법적으로 지분을 증여해줬다. 신세계 지분 많이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이 정재현 씨는 이병철 회장의 사위가 되겠지. 이건희하고 이제 천안 매부지간이 되겠지. 동생이고 이명희 씨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철저하게 세법에 따라가지고 상속을 해야 됐었겠죠. 그렇지 않으면 도덕적. 뉴스 보도된 거 보니까 세금을 100억 정도 냈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문 경영자의 특징 한번 볼까요? 경영에 있어서의 전문성이 추구된다. 당연하다, 그죠? 경영에 있어서의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민주적 의사소통 해야죠, 그죠? 오너 경영이 아니니까 자기 이제 경영진들한테도 의견을 물어야 되지, 참모들한테도.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의사결정을 할 때 이사회의 견제를 많이 받잖아요. 그죠? 이사회가 강력하다고 하면, 그죠? 철저하게 전문 경영자 체제라서 이사회의 기능이 있어서 경영진들을 이제 감시해. 그러다 보면 의사소통을 민주적으로 해야지. 독단적으로 했다가 하면 난리가 나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이것도 마찬가지로 견제 기능이 있다라는 거야, 이사회, 주주총회나.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은 일을 크게 벌리겠어요? 전문 경영자들이 자칫 잘못해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전문 경영자가 돼가지고 한 5년 동안 경영을 잘했어. 수익도 나가지고 이 회사를 좀 키워봐야지. 그러고 다른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 실패를 만약에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책임져야지, 자기가 경영진이니까. 일부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 큰일 난 거지. 그러니까는 일을 크게 안 벌이려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단기 성과에 급급하다. 그리고 책임 경영에 소홀할 수 있다. 임기만 채우고 나가는 거야. 임기만 채우고.
요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그 3장의 마지막 비즈니스 컨센트레이션 한번 볼게요. 오늘 배웠던 거 뭐 주식회사,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 대한 얘기,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할 수 깔릴 수 있는데 이런 거 모르시면 질문하시고요. 저도 좀 이제 수업하고 나니까 이야기한 것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여러 번 좀 들어보시고요. 그래도 잘 모르시면 질문하시면 언제라도 질문하세요. 최근 들어서 질문을 주말 빼고 주중에 학생들이 많은 질문, 하루에 질문 한 서너 개는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빼놓지 않고 다 답변을 해줬으니까 꼭 연락하시고, 가급적이면 이메일은 보내지 마세요. 이메일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메일은 보통 하루에 한 7, 8개는 받는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1대1로 개인이지만 저는 1대 다거든요. 지금 학생 수가 100명이 넘어가니까 여러분들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 자, 기업 집중 볼게요. 기업 집중. 오늘 이것까지 하고 수업 마치면 되겠다. 기업 집중은 3가지만 기억하세요. 카르텔, 그 다음에 트러스트, 콘체른. 이렇게 3번 같은 경우 콘체른, 컨선이라고 읽지 않고 콘체른이라고 읽는 거 보니까 독일어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자, 카르텔부터 한번 보자. 이 보드가 안 나오네, 보드가. 자, 카르텔은 뭐냐면 이거를 다른 말로는 담합이라고 그래요. 담합. 우리 이 산업구조 혹은 시장구조, 산업하고 시장은 달라요. 산업은 영어로 얘기하면 인더스트리고 시장은 마켓인데 구분 안 하고 쓸게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뭐 시장구조 혹은 산업구조 그러면 다른 말이긴 한데 일단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이런 거 들어봤죠? 우리 산업구조나 시장구조 얘기할 때 독점이니 뭐 과점이니 뭐 완전 경쟁이니 독점적 경쟁이니 뭐 이런 말 들어봤죠. 근데 그리고 뭐 독점 과정을 합쳐서 우리가 독과점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뭐 모노폴리라는 말 써요. 모노폴리, 독점. 그 다음에 이렇게 쓴 거야. 독점이고 과점은 이제 올리고폴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둘 다 공통적인 거는 어떤 산업이나 시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활동하는 기업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야. 독점은 한 기업만 있는 것이 한 기업. 그리고 과점은 몇 개의 기업, 세모 기업, 별표 기업, 네모 기업, 동그라미 기업 이렇게 4개 기업이 있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담합은 어떤 산업 구조에서 살펴볼 수 있냐면, 시장 구조에서 살펴볼 수 있냐면, 요 과점 산업에서, 과점 시장에서 잘 나타나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우리나라 정유 쪽이, 정유 산업이 대표적인 과점이거든요. 지금 어떤 거 있어? 우리가 SK, 그 다음에 GS 칼텍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 있어요? 오일뱅크, 그 다음에 네 번째 S오일 있고, 이렇게 4개 회사잖아요. 알뜰 주유소 이런 거는 빼고. 그러면 이런 거야. 이 회사 4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 휘발유 같은 경우, 휘발유하고 뭐 정유회사, 뭐 경유도 있고 등유도 판매하는데 휘발유 경우가 대표적이잖아요, 비중이. 휘발유 같은 경우 보면은 세금이, 예를 들면 휘발유 1리터당 1,500원이라고 한다면 750원 정도가 세금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유류세 되게 비싼 거예요. 이 얘기도 여기까지만 해야지. 근데 어쨌든 한 50% 정도가 세금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세금을. 이걸 이제 SK 입장에서는 뭔가 수익을 내려고, SK가 그렇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야. 이것도 또 오해하면 안 돼. 얘네가 이게 지금 시장 점유율이 제일 높거든요. 그럼 이제 얘네를 주도로 해가지고 담합을 하는 거야. 카르텔에서 야, 우리 리터당 이거 가격 좀 올리자. 우리 이거 세금 너무 많이 내고 이거 세금으로 빠져나가면 이거 수익도 없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 200원 정도 올리자고 했어. 얘네들도 나머지가 다 오케이를 만약에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 얘예요. 그냥 절대 SK가 그러지 않아요. SK 좋은 기업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SK가 뭐 담합했어요. 그리고 담합하면 걸려. 이게 공정거래법의 위반이에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이거 처벌받아요.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예를 드는 거야. 근데 SK가 200원을 올리자고 해서 얘네들도 다 동의했어. 여기 이제 CEO들이 모여서 회의했겠지. 야, 우리 이쪽에서 이러다가 우리 이쪽 정유 쪽에서 이익 하나도 없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거 올리자. 근데 S51 쪽에서 집에 돌아가면서 야, 이거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의를 했는데 고발하는 거야. 왜 우리 사육신들도 세조가 단종 몰아내고 왕이 탄찰했을 때 사육신들이 다 모여서 의견했는데 누가 일고를 해가지고 사육신들이 발각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하는 거지. 네. 그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얘네들이 담합했다는 증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처벌을 받게 된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위반에 다시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970년대 후반서부터 카르텔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업 집중을 막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요. 근데 아까 S51 같은 경우 어떻게 됐을까? S51 같은 경우 이제 담합을 다 하려고 했는데 담합에 있어서의 어떤 혐의를 갖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고발을 한 거잖아요. 그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뭐라고 할까? 야, 너도 어차피 똑같이 가담했으니까, 응? 그리고 네가 더 나빠. 담합해놓고 너만 얘네들 입장에서 할 때는 밀고자 하냐? 그러니까 너 처벌 받아야 돼. 이렇게 할까요? 뭐라 그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지. 너의 죄를 감면해 주노라. 그래서 이런 제도를 우리가 자진 신고자 감면제라고 해요. 자진 신고자 감면제. 리니언시 제도라고 해요. 리니언시 제도. 이게 더 쉽지. 리니언시 제도. 리니언시가 무슨 관대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진 신고자 감면제를 통해서 담합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뭔가 담합한다고 밀고 한다 그러면 너무 그렇다, 그죠? 그거를 이제 사실을 털어놓으면은 그 법률에 있어서의 어떤 형량을 감면해 주는 거, 그죠? 그래서 사육신 중에서 사육신이 아니라 그 모함했던 사람 중에서 김질인가 그 사람이 이득을 상당히 봤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육신 중에 저희 조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생각이 갑자기 나서. 그래서 카르텔은 금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카르텔의 종류를 보면 어떤 카르텔이 있냐면 제일 이제 흔히 이루어지는 게 가격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죠. 가격 가지고 그 다음에 제품을 수량을 조절하는 거. 야, 100개 이상 생산하지 말자. 그죠? 물건 생산이 많이 되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 그리고 지역 카르텔. 야, 특정 지역에서만 팔자. 뭐 이런 것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개념이 있냐면 카르텔하고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신디케이트라는 게 있어. 신디케이트라는 건 뭐냐면은 이것만 적으면 됩니다. 생산은 따로 생산은 따로 국밥이고 판매는 공동으로 하는 거야. 판매는 공동. 신디케이트하고 카르텔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남미 지역에 있는 그런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마약을 몰래 많이 생산하잖아요. 근데 판매는 유통은 하나로 딱 시키는 거야, 신디케이트. 그러니까 누가 생산하는지는 모르지. 요게. 그래서 기업이 지금 주제가 우리가 기업 집중이잖아. 그래서 카르텔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이렇게 뭘 맺는 거예요, 이렇게 써야 돼요. 협정을 맺는 거지, 협정.
그죠? 독립성은 인정되고, 그러니까 생산을 따로따로 한다는 거는 생산을 따로따로 하는 건 인정이 되고 판매는 공동으로 하고, 그죠? 이런 거 말 같은 게 그럴 것 같네. 기업 연합. 근데 이거 나쁜 쪽으로만 이 신디케이트가 이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어깨동무 콩나물 있잖아요. 그것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생산은 다 따로따로 하고 소규모 어떤 그 상공인들이 콩나물이나 두부 생산은 따로따로 하고 판매는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찾아보세요. 신디케이트가 불법인가 아닌가 이건 나 잘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트러스트 한번 보자. 트러스트는 기업 합동이야. 그러니까 카르텔은 기업의 독립성은 유지가 돼요. 한 산업 내에서. 그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궁할 때 담합을 하는 경우지. 카르텔을 맺어서 계약 맺어가지고 가격 올리자. 예를 들면. 근데 트러스트는 기업이 예를 들면 합동이 돼가는 거야. 자, 19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가 있었거든. 스탠다드 오일. 록펠러라는 사람 알죠? 정유왕. 이름이 정유왕이 아니고 정유에 있어서 왕인 록펠러.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이 미국의 정유회사 중에 75% 정유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90%인가 유통망을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유회사가 A, B, C, D 이렇게 있으면 이게 A, B를 인수합병하고 C를 인수합병해가지고 거의 독점화 돼가는 거야. 한 회사가. 독점화. 그러니까 기업 합동이 이루어지는 거지. 인수합병을 통해가지고 덩치를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스탠다드 오일도 예를 들면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가 있고 무슨 A 오일이 있고 B 오일이 있고 C 오일이 있으면 이 회사 하나하나를 인수합병 돼가는 거지. 그래서 법률적으로 완전 다 하나의 회사가 된 거예요. 트러스트는 아니지만 기아하고 현대 원래 다른 자동차였는데 기아를 현대가 인수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현대기아에서 시장 점유율이 현대기아차가 국내에 생산된 브랜드 중에서 상당히 비중이 높죠. 거의 75%까지 갔다고 했어요. 스탠다드 오일 같은 경우는. 또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현대기아차가 트러스트인가요? 아니다. 트러스트였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뭔가 제재를 받았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트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미 그래서 1890년에 셔먼법이라는 거, 그리고 1914년에 클레이턴법이라고 해가지고 트러스트를 방지하고자 하는 법이 미국에서 발의가 됐어요. 자, 이렇게 법률이 규정되었다. 공정거래 관련된 법률에도 보면 한 산업 내에서 뭐 독점화를 갖다가 비율로 제한하겠지. 잘 모르지만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도 보면 그 법을 그래서 알아야 된다니까. 그거에 만약에 위반됐다고 하면은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콘체른이라는 건데, 콘체른은 쉽게 얘기해서 콘체른은 대표적인 형태가 뭐가 있느냐,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콘체른의 대표적인 형태는 지주회사 제도다. 지주회사 제도, 그죠? 특히 이제 콘체른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지주회사는 주로 계열사 간의 지분을 갖다가 보유하려고 할 때, 지배를 하려고 할 때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조금 전에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지주회사 제도 있잖아요. 순수 지주회사, 퓨어 홀딩 컴퍼니, 오퍼레이팅 홀딩 컴퍼니, 사업 지주회사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컨선이 아니고 콘체른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지주회사 제도다. 이렇게. 자, 이번 주차도 학습한 내용이 쉽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 잘 좀 정리하시고요.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은 일단 반복해서 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질문 꼭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질문 어려워하더니 여러분들 질문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이번 주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